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무역대표 USTR은 오늘 공개한 2026 무역정책 어젠다를 통해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정책의 제도화를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무역합의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농산품 관련 비관세 장벽 해결과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 원해작물의 시장 접근 제한 해제와 생명과학 제품의 규제 승인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졌다며 전수조사를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처분 통지를 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일 법정관리 시한 종료를 맞아 회생 연장 또는 청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자택을 담보로 1,000억 원을 빌려 지원키로 했지만 회생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원유 수송도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의 수석 고문인 에브라임 자바리는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 불길이 번지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글로벌 경제는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대이란 공격의 중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미국 대사관과 아람코의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혔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어떻게 번질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박사,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전격적인 미국의 이란 공습 이제 사흘째 이어졌고 나흘로 접어듭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후 지금 이란도 반격이 만만치 않은데 현재까지 전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정은 교수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제 나흘째를 들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전쟁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1차 공격을 통해서 네.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네. 이제 그 폭사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거뒀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란의 방어망을 네. 약화시키는 이러한 그 목적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예. 현재 이란의 방공망은 거의 무력화돼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돌아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제 네. 이란도 드론과 일단 탄도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네.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국 기진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이라든지 무인 항공기, 해군 시설을 갖다가 이제 파괴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 그 상응해서 네. 이제 그 대응 조치를 이제 그 이란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할까요? 물귀신 작전.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네.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어떤 주요 공항이라든지 산업시설, 주거시설까지 공격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넓게 퍼뜨리고 있고 그걸 공포감을 그 확산시켜서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압박을 하게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란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총력전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뭐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
이라크의 시리아 민병대 이러한 그 저항의 축이라고 알려진 그 세력들이 좀 도와주고 있는데 네. 이미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 미국의 어떤 그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어떤 주고받기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행동이 굉장히 좀 그 확산 일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전면적인 어떻게 보면은 물량 공세라든지 향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갖고 있는 재고를 고려해 봤을 때 한 열흘 정도가 향후 열흘 정도가 고비가 아닐까. 그 이후에는 좀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금 이란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드론을 통한 반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주변 중동 국가들이 뭐 참전하게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갈등 양상이 좀 더 복잡해지겠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만의 전쟁이 지금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걸프에 있는 이제 왕정 국가들, 산유국들이죠. 이 국가들은 이란을 자신들의 최대 위협으로 이제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미군 기지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 기지까지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 밖에 그 외에 어떤 호텔 같은 것도 이번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간에 일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경쟁 의식도 있었고요. 서로 다른 대리 조직들을 지원하는 등의 뭔가 좀 갈등이 있었는데 요번에 서로 이란의 공습을 받으면서 뭔가 지금 뭉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그래서 걸프 협력 기구에 있는 외교 국가들, 그러니까 걸프 왕정에 있는 국가들이 뭐 규탄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쪽으로 지금 반이란으로 지금 뭉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만이라는 국가도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오만. 네. 오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그 중재를 맡았던 협상에서도 그렇고 중간 역할을 했던 국가인데 여기까지 일단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를테면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좀 미국을 말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갈 거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걸프 이 국가들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자신의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뭐 이 아랍 국가들, 걸프 왕정 국가들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겠지만 지금 확실히 지금 이란에 대한 지금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란은 주변 국가까지 공략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좀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이른바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좀 더 확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아까 우리 민정훈 교수님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을까 우선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 안에 선출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한 그 2, 3일 내에 차기 지도자가 선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그 국가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리더십이 공백되는 것은 이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후보자들을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선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들이 조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알리 라지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메네이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모하마드 모베르 전 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하메네이의 손자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란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반미를 내세워서 어떤 그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에 가장 어떻게 본다면 절실하고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되더라도 어떤 그 반미를 내세우고 반이사를 내세워서 어떤 그런 국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심을 아우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 바라는 것처럼 이제 차기 지도자가 미국의 우호적인 지도자가 들어와서 어떤
그 친미 성향의 이란 정권이 만들어지고 뭐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이란 국민들이 네.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자 희박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하메네이를 전격적으로 제거하는 걸 보니까 미국의 뭔가 이란의 이게 핵무기 개발 중단을 넘어서서 정권 교체, 자신들을 우호적인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새 지도자가 선출돼 아까 후보를 몇 명 말씀해 주셨는데 선출된다는 게 곧 이란의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렇게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했던 것은 일단 이 체제 안에 인사들과 자신이 뭐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제 안에 있는 체제 안에 그러니까 신정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뭐 몇 명을 점 찍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어떤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아마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체제는 남겨두되 사람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더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체제 자체, 신정체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들어 세우는 방법 그것까지도 일단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새 지도자는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걸 좀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슬람 법학자들이 8명이 모여서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88명. 88명이 네. 모아야 되고요. 예.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이슬람 법학자여야만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알리 라리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세로서는 활동할 것 같지만 예. 일단 법학자가 일단 선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좀 미궁 속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에 호메이니와 예. 하메이니와보다는 상당히 좀 권력을 크게 갖지 못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혁명 수비라든가 이런 군부 세력이 입김이 작용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지금 전문가 회의가 지금 어떻게 개최가 될지도 좀 불확실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 이란 정부 측은 조만간에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예. 뭐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보면 뭐 서면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뭐 위험 부담도 있겠죠. 이를테면 뭐 미국이 다시 뭐 참수 작전을 한다면 예. 그런 위험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지금 임시 지주 최대 하에서 전문가 회의가 어떻게 결정될지까지 일단 지켜보는 것이 일단 관건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돼서 과연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조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지도자가 끝까지 미국과 항전하겠다, 미국에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미국의 어떤 최종 지금 전쟁의 목적은 어떻게 끌고 갈까요, 미국은? 뭐 미국 예.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그 이번 전쟁의 목표는 두 가지겠죠. 예. 첫 번째가 이란의 핵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두 번째가 체제 전복을 통해 가지고 중동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것, 즉 반미 어떤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 친미적인 정권을 이란에 세우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 첫 번째 목표는 과거의 어떤 그 중동 전쟁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란의 핵 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는 거는 그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단기간에 달성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체제 전복을 시킨다든지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만드는 것은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내기 어렵고 그리고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역이 강국이고 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항의 강도도 셀 것이고 예.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그 지역의 맹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친미 정권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모두 다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될 거기 때문에 미국 국내적인 뭐 11월 중간선거 네. 어떤 그러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화당 내, 그다음에 뭐 마가 세력 내에서도 반발들을 고려했을 때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좋지 않은 선택지가 되고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도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그 1차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그 국면을 수습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란 입장에서도 어떤 반격을 하는 입장이지 뭔가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선방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미국 측에 어떤 외교적인 접근이 온다면 그렇다면 테러를 마련하면서 어느 정도 외교적 그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가정입니다만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될지 그 지도자가 어떤 입장을 택할지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란 내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얘기가. 그러니까 정규군이 따로 있고요, 혁명 수비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의 이제 친위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친위대. 그러니까 무장 조직일 뿐만 아니라 기업체라든가 경제 집단도 거느리고 있는. 경제 권력까지 주고 경제 있어요. 권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뭐 이란 전체 경제의 뭐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체제와 완전히 결부된 그 세력이라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국가 안에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혁명 수비대가 얼마만큼 또 이렇게 버틸 수 있는가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탄도 미사일, 뭐 드론이 개수가 얼마나 재고가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 충성심, 신앙심으로 엄청나게 다져져 있다고는 하지만 또 미국이 어떤 공격을 계속했을 경우에 뭐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균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계층이 있으니까요. 뭐 충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게 전 컸다고 봅니다. 무기를 내려놔라. 무기를 내려놔라. 그렇다면은 뭐 면책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뭐 죽음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혁명 수비대원이라면 신앙심이 이렇게 추철하더라도 좀 갈등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혁명 수비대가 계속 항전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갈지는 좀 예측 불가능한 거네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혁명 수비대는 제가 봤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 지도자를 세우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또 파벌 간에 지금 막전 막후에서 엄청난 또 정치적인 어떤 뭐 투쟁, 권력 투쟁 같은 게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테헤란 현지 분위기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주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만 보면 테헤란 시민들이 거리를 뛰쳐나가서 뭐 환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 사실상 괴멸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지도자가 폭사당했을 때 어떤 상반된 분위기가 이란에서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다른 분위기가. 일부 어떤 국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메니의 그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면서 기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뭐 이란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막 오해를 하면서 지도자의 어떤 순교를 갖다가 굉장히 슬퍼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분열된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시위에서 강경제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민주적인 시위만 가지고서는 어떤 정권을 붕괴시킨다거나 뭔가 변화를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것을 민초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장대한 분노다 이런 작전명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더라도 뭔가 미국과 앞으로 관계를 좀 좋게 맺어질 그런 지도부가 될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중동 정세가 안정될지는 과거 중동 전쟁을 보면 뭐 지도부를 다 제거하더라도 뭐 그렇게 민주주의로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혼란과 분열만 좀 초래한 케이스 이라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제가 트럼프에서 발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혁명 수비대라는 군 경한테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했고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 작전이 끝날 때까지는 좀 피해 있다가 작전이 끝나면 그때 정부를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일단 우리는 미국이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때까지 할 테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톤 터치를 하겠다. 이란 시위대들이 한번 저번처럼 한번 다시 나와서 너희들이 뭐 어떤 뭐 민주화가 됐든지 혁명이 됐든지 어떻게 우리는 미국은 일단 손을 뗄 테니까 한번 이란 국민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좀 뭐 바톤 터치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이제 반정부 시위에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라크, 시리아와 다르다. 이라크와 다르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금을 그어서 만든 국가들이거든요. 국가들이 그때 이제 뭐 종교, 민족 이걸 배려하지 않고 선을 그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뭐 내전도 일어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예. 그러한 거대한 정체성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또 민주주의 같은 것도 우리는 충분히 뭐 교육도 잘 받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발언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뭐 이제 뭐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체제가 붕괴되고 과연 민주화 될 것인지는 뭐 이란 국민의 몫이기도 하고 예.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도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약속이 뭐 지켜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종교와 실질 권력이 하나가 돼서 신정 체제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뭐 야당이라는 또는 뭐 반정부 단체라든지 뭐 이란 국민들의 조금 신뢰를 얻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뭐 존재는 하겠습니다만 네.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그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네. 상인들이 시위를 그 주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네. 상당히 큰 시위로 번졌지 않습니까? 네. 그 시위가 결국은 그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시민들의 어떤 그 한 거를 예. 또 정치적으로 결집해 줄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야당이라든지 예. 뭔가 다른 대안이 반정부 될 수 있는 단체라든지. 반정부 단체는 정치적 결집 그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위대들이 내건 구호를 보면 팔라비 왕조를 갖다 재건한다.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 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예. 그 왕조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예. 이란의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다면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명 수비대가 거의 그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력한 예. 야당이라든지 반정부 어떤 그 단체들의 그걸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공습을 하고 예. 이제 판을 만들어 줄 테니 이제 이란 국민들이 알아서 이제 정부를 정복시켜라. 이건 정말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목표가 네. 있을 때 네. 그냥 이란의 핵 미사일 그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이번 공격의 목표인 거고 네. 체제 전복을 하거나 뭐 어떤 이란의 민주주의를 어떤 그 가져온다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그걸 반증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예. 그 보도를 봤을 때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정치적 대안이 없다는 게 상당히 큰 국민들에게는 상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들의 항거 때도 이 팔레비 왕가의 후손을 조금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란 국민들이 그 팔레비 왕가의 후손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이제 시민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위대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엄청난 시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이렇게 실탄 사격하면서 국민을 죽이지 않고서 이제 무너지는 게 되게 맞는 경우인데 이제 이란이 수천 명의 국민이 죽은 수천 명, 거죠? 뭐 많게는 뭐지 수만 명으로까지 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외쳤던 구호가 이제 팔레비를 소환하는 구호들이 나왔고 이제 국왕폐하 만세 같은 구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게 됐을 때는 물론 해외에 있고 국내에 구심점은 없지만 우선은 이제 팔레비 왕세자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연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예. 시위대에 이제 저 그 현지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사람 제가 무슨 팔레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팔레비 왕정도 독재였고 부정부패도 있었고 하지만 이게 소환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친구들도 팔레비가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란도 이제 국회가 있는데요. 이란은 여당만 그러니까 야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없고. 야당 자체도 없고 후보도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후보만 신앙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지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곳에서 그것을 후보를 정해서 그 안에서 결정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예. 이란 자체에서는 일단은 어떤 뭐 야권 세력이 일단 자생적으로 생기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도 시위대 참여했던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우선은 이제 팔레비가 뭐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팔레비 또한 자신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장이 되겠다 얘기한 적은 없고 중간 다리 역할을 내가 뭐 과도기가 필요하다면 그 역할만 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새 지도부가 이렇게 지도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늘 관련 대안 세력, 대체 세력이 있느냐에 관심이 글로벌 세계 언론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팔레비 왕가의 후손이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나 하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자, 미국의 이란 공습에 가장 관심을 가는 게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이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기름 한 방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못 나간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모든 운송이 다 지금 실제로 중단된 거죠.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일부 그 운행하는 그 선박도 있다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실제로 이란 측의 해군 측에 의해서 격추된 그 유조선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진위 여부는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과거에도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겠다 경고를 했지만 이렇게 실력 행사로 나선 건 처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란 입장에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충수가요? 예, 왜냐하면 이란이 그래도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경제 제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중국이나 어떤 제3국으로 원유를 수출해서 그 대금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한 그 이란산 원유가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이제 그 배수준을 치고 예.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치명적으로 아픔을 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에너지 수송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한 그 30초에 가까운 유조선이 이제 그 발이 묶였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30척이요? 예,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네. 이것이 그 이란이 얼마만큼 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물론 미국 측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얼마만큼 그 위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수송을 막을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 봉쇄한다고 할 경우에 이제 뭐 드론 공격을 한다는 이런 협박을 할 텐데 미군의 함정과 미군의 그 군사력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좀 봉쇄를 좀 풀 수 있는 방법. 미군이 이란의 어떤 이런 해군을 무력화시키면서 상업적인 운송이 좀 금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우선은 이제 오늘 뭐 미국이 이란 해군 뭐 함정을 뭐 11척 뭐 11척까지 지금까지 격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주요 항구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 하고는 있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 이제 혁명 수비대 쪽에서 아마도 지금 좀 압력을 가하면서 좀 위협을 이제 지나가는 배들한테 이제 배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배들만 이제 자기 필요한 이란 배들만 이제 통과시켜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마 미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제 현재는 이제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죠. 수비대가 막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최악의 상황은 이제 기뢰를 이제 까는 것이죠. 기뢰. 그러니까 바다에 지뢰 같은 걸 깔게 될 경우는 이제 서로 못 나오게 하는데 이거를 제거하는데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릴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 그야말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야말로 진짜 이란이 스스로 이건 자폭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행위죠. 특히나 뭐 전 세계 물동량의 원유 수송량이 20%가 지나간다고 하고 우리나라 특히나 이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럴 경우는 중국마저도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럴 경우에는 또 그렇게 쉽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으로서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까지 간다면 이것은 이란으로서도 정말 자충수고 이제 자폭에 해당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간인데 이것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지금 초기에 급등했다가 조금 급등 폭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게 조금 길어진다면 뭐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향이 올까요? 국제 원유 시장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이제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안정성이 이제 그 닥치니까 이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그 불안정성이 커졌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유 가격이 13% 정도 폭등한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가 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긴장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뭔가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좀 없지 않을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실현이 돼가지고 뭔가 유조선이 폭파된다든가 가라앉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럼 에너지 시장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너지 시장이 동의한다는 것은 다른 식품이라든지 다른 그 연관 어떤 물가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 또 변동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개월 분의 원유를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축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것이 불가피하게 에너지 뿐만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여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아까 비축유 우리가 이미 저장하고 있는 게 조금 7개월 가까운 비축유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거의 뭐 한사코 이게 전쟁이 곧 끝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뭐 비축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 같은 것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뭐 어떤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염려하는 것들은 이제 이 지역에는 이제 교민들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관에서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연락망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교민들에게도 이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지역 국가로 이제 대피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금융시장 같은 거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 지금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지 우리 교민들의 안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 과연 한번 어떻게 될 건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박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 열린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가 한때 5% 넘게 급락하며 6,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하락세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중인데 에너지와 방산 관련주는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 이란 공습의 증시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정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날 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끝나서 뭐 우리 충격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점점 충격을 크게 받네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약하게, 더 강하게 하락세가 나올까요? 일단 한국이 어제 하루 쉬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하루 쉬었을 때 그 일본 시장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를 기준으로. 대만 시장이 1% 이하의 어떤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당장 그 아시아 시장 충격이 꽤 크지는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좀 좋았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오늘은 일본 시장이 2% 이상, 대만 시장도 2% 이상 하락하면서 이틀 동안의 주가 조정률이 뭐 두 시장 모두 한 4% 정도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이게 이틀 동안의 어떤 그 수치가 누적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러면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약하냐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 선호하고 관련된 문제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위험순. 네. 위험 선호도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가 좋았을 때 수혜를 받았던 아시아 시장이 지금은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그 좀 부진한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원유 수급의 경로인데 한국하고 지금 일본 시장 하락폭이 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네. 그렇죠. 미국은 거의 원유를 거의 자급자족하는 상황이에요. 자체 원유 생산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한국은 원유 수입이 많기도 하지만 중동 쪽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한 70%.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 쪽이 한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UAE 쪽이 한 15% 정도. 나머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 연동이 돼 있고요. 일본은 거의 90%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급등 그리고 이쪽 지역 불안정성에 따른 원유 공급의 차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일본 시장을 좀 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 선호와 중동 원유 수급 수요 의존도가 우리와 일본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큰데 하락세가 강한데 역시 뭐 하락세가 강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네요. 그렇죠. 물론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 낙폭이 뭐 7% 이상, 막 8%를 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매도세는 우리 외국인들인가요? 이게 우리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많이 매도를 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대신 이제 반도체 자동차를 매도한 부분이 다른 업종 쪽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그 매매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2월 달 들어서는 이마저도 어느 정도는 분산이 아니라 매도를 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반도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뭐 목표 주가도 외국인 증권사들이 많이 올리고 그렇죠. 코스피 목표 주가도 많이 올리던데 그런데 주식은 계속 판단 말이죠. 외국인 매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벤치마크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을 나누고 그 국가별로 포함되어 있는 주력 종목의 비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구나.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단기에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면 비중을 넘어서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덜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매 동향이 정말 신흥국 시장에서 다 빠진다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한국 말고 다른 시장의 매매 동향을 봐야 되는데 2월 들어서 물론 최근 흐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2월 한 달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은 한국 시장 매도분이 인도랑 대만 쪽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인도와 대만.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 다 빠지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의 신흥 시장의 매력도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이게 급격히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덜어서 덜 오른 인도나 아니면 대만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만 시장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표출된 것이다. 한국 시장 매도가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이 외국인 매도도 있긴 하지만 매수 측면의 원인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왜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죠? 1월 달, 2월 달 반도체 주식 매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흡수한 게 국내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고객 예탁금을 이용한 시장 참여 그리고 IRP 계정이나 ISA 계정 같은 연금 펀드에서의 ETF 매수 이게 외국인 매도를 상당 부분 커버했고 그 이상의 수급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오른 건데 이런 자금들은 아무래도 개인 자금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2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자금이 그 증권사 매수,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였거든요. 이건 이제 금융투자가 자체 자금으로 매수했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바스켓 매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ETF 자금이군요. 그렇죠. 자금. 근데 이게 개인 ETF 자금이 오늘 딱 멈춰버렸어요. 그 외부 요인 때문에 그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흡수해줬던 개인 자금이 일시적으로 지금 그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매수 공백이 생겨버린 거고요. 이거 요인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주가 급락은 상당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약간의 어떤 시기적인 미스매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고 우리 개인들이 ETF 자금, 이 패시브 자금으로 사줬는데 그게 조금 지금 중단돼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참 예상하기도 어렵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동안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나만 주식이 없으니까 혹시 사볼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라서 이제 과열이다, 엄청 올랐죠. 또는 고평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그 결론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란 얘기는 기업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많이 올랐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고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이익 전망치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전망치가 실제로 실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실현된 이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다 아니다 이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왜 올랐을까라는 점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점은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슈퍼사이클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업황 환경에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빅2 기업들이 실적을 상당 부분 더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상했던 이익 창출이 좌절될 것이냐 이번 지정학적 위기가 이 부분을 꺾어 놓을 만한 요인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우려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확대시켜서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기술적 조정 요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된다면 다시 기본적인 주가 상승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적으로 포커스가 다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단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때가 뭐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가지고 너무 용감하게 달려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항상 지켜봐야 되는데요. 항상 지켜봐야 되는데 뭐 시점이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승 동력이나 기반이 건실하다면 뭐 분할 매수 차원의 접근도 큰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분할 매수 기간을 그 횟수를 좀 늘리면 됩니다. 횟수를 좀 늘려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시각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주의 급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늘 이런 때 또 수혜를 받는 게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될 때 방산, 뭐 에너지 관련주인데 오늘도 좀 괜찮은 상승세를 보인 거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이 시기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제 마진 측면에서 한국 그 순수 에너지 정제를 하는 기업들이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죠. 기존에 테마성 차원에서 주도주군의 한 축을 이뤄왔던 게 방산이고요. 요번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을 제공한 건데 방산 주식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정학적 위기 문제가 좀 진정이 되면 오히려 이게 차익 실현 어떤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 방산 주식은 주도주 테마의 한 축에 속해 있는 좋은 주식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때 항공 여행주는 좀 타격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항공 같은 있겠죠. 경우는. 아무래도 뭐 항공주는 비용 상승에다가 원유가 오르니까 수요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하고는 상관없지만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행도 꺼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거고요. 하지만 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좀 원상태로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일시적인 요인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코스피와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을 나눠본다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급락에 비춰본다면 코스닥 하락세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전장에는 한때 뭐 오르기도 했던데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클 수밖에 없고 똑같은 조정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의 조정률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50%가 많이 올랐다면 한 뭐 10% 정도가 조정받는다 했을 때는 거기서 내려오는 거랑 코스닥이 30% 올랐을 때 내려오는 거랑은 비율적으로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 어떤 펀더멘털 부분이 코스피를 조정 국면에서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서 5천에서 6천, 한 달 만에 6천, 6천에서 6,300까지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상당히 어떤 조정의 빌미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조정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조정? 예측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뭐 단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3, 4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간 계속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주도권을 미국이 갖기 위해서는 이 전쟁 관련된 부담감을 갖고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는
3월 안에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분기점을 좀 넘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본인은 이제 4준에서 5주를 얘기했습니다. 뭐 실제 그렇게 될지 더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시장 영향의 가장 큰 게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중동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데 만약에 유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지금 봉쇄된 상태인데 이게 좀 길어지면 뭐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을 거다. 뭐 이 상당히 오일 쇼크가 재현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이 한 75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예. 천연가스 수입도 한 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유 비중이 한 12%, 그다음에 천연가스까지 합치면 16% 정도가 되는데 예. 79년 70년대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유가 올쇼크가 이제 발생을 하고 네.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유 수입 비중이 그땐 천연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한 25%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100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을 하게 된다면 예.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예.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이 에너지, 원유를 수입해서 다 국내에서 이제 소비하는 구조였는데요. 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원유 수입이 전체 수입의 한 16%, 네. 천연가스 수입이 한 그 4% 더해서 한 16, 아니 원유 수입 12%, 천연가스 4%에서 16%인데 16%. 이걸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물 만들어서. 한때는 석유 제품 관련 수출이 예. 반도체 수출을 뛰어넘어서 제품별 수출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원유 수입 비중 지금 현재하고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당시하고 네. 숫자 자체를 놓고 똑같다 또는 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결론적으로는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 그리고 에너지 수입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친 영향 이게 오일 쇼크 때하고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시와 같은 경제 쇼크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똑같은 영향을 미쳐서 예. 이게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가 되게 된다면 네. 그 자체가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으로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현상 좀 짧게 다 부탁합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 앞으로도 심화 될까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금은 지금 이것 때문에 꼭 그거보다는 기존에 예. 중앙은행 금수요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도 미국 선물거래소에서 증거금 인상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금 인상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급변동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증시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차분했는데 우리 증시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걱정은 수요 공급의 쏠림이 극심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하루에 7조 원 이상 매도할 정도로 매물을 쏟아내고 개인들이 호모 증후군에 모조리 받아주는 꼴인데요. 수급 불균형에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뮤직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